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 박영옥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미나가 처음이어서 사실은 오히려 방청하시거나 지금 듣는 분들이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아직은 좀 안정감이 없이 좀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느낌. 사실 오늘 이 세미나가 정말 어렵게 성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원영실 회장님이야 여기 지원을 해준 여러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미디어학회 회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체육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무려 한 25년 정도를 현장에서 각종 연구보고서를 쓰거나 법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입장에서 여전히 현장을 떠나 은퇴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 애정을 오늘 이 발제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주제를 아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으로 라는 그런 말들은 사실 스포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특히 2019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라고 하는 정말 혁신의 가장 대표 간판격인 그런 구호로서 앞에 내걸렸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현장에서 정책의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환기하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생긴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장 문제 중에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서 말씀을 좀 꺼내놓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정책적인 것들이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그런 정책 연구자적인 그런 저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나 현장에서 제가 잘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제언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토론을 해주실 각계 계신 분들께서 적절하게 거기에 어떤 논쟁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발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스포츠 정책학을 강의를 합니다. 스포츠 정책학에서 가장 제가 어필했던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킹돈이라는 정치학자가 정책 창모형이라는 거를 어떤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를 설명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그런 담론 그것이 정책으로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문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흐름이 있고 정책 흐름 이 세 가지가 사실 200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돼서 때로는 나선형으로 때로는 뭐 이걸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마침내 20여 년에 걸쳐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라는 정책 구호가 사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천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2015년, 16년에 체육단체가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꾸로 되돌려보면 엄청난 자금과 그 다음에 그때 사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들이 전개되었었어요. 왜 그걸 했을까요? 사실 15년에 입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단체 통합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 계약까지 정한 그런 상태에서 스포츠 거버넌스를 합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하겠다는 거죠. 선진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2020년 1월에 지방체육회장 선출 관련해서도 선출하고 나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진화라는 시야에서 정치화 스포츠를 분리해 가야 한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겸직하는 사례는 없다 이런 거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교체육진흥법도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설명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2019년에
제 7차례에 걸쳐서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이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고가의 혁신안이 발표되었고요. 올해는 최숙현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해 8월 5일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우리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명목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체육학계 교수들, 그다음에 많은 언론계에 계시는 그 수석급 그런 논증을 잘 다루는 그런 기자님들도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정책을 쭉 펼쳐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우리가 정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많은 혼란들을 또 일으키는 이유가 이 논쟁점에서 사실은 출발한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은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메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생활체육도 하고 이런 국가로 대부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타났던데 한국의 스포츠 선진국은 강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목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일단 폐기 처분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정책이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스포츠가 인간화와 문화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스포츠를 그런 의미의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를 승부를 위해서 경쟁을 일으키는 이런 걸로 스포츠를 이렇게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 가치 지향을 갖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승부가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부분에 논쟁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클럽이 선수 발굴 육성의 대안이 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제가 포스터 하나를 지금 슬라이드에다 비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운동부로 해체된 자리에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언젠가나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이죠. 미국은 아니죠. 처럼 스포츠 클럽을 베이스로 해서 선수 자원이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클럽이 정말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택도 없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논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후자보다는 이게 택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2002년부터 클럽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4년부터 계속 청소년 스포츠 클럽 이름을 계속 바꿨습니다만은 15년에 걸쳐서 클럽 정책을 정부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 클럽이 우리나라 클럽이 정말 유럽처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크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통합체육회가 2016년 1월에 이제 체육회장이 출범하셨는데요. 그때 15년 데이터하고 2019년 데이터, 4년 나이죠. 그 사이에 전후에 비성인 등록 선수수, 학교 클럽 포함의 선수수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게 지금 꺾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프로 종목은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고 비인기 종목, 그다음에 생체 종목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급감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크리티컬한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게 혁신이나 스포츠 선진국 좋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현장감,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현장을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 요소 아닌가? 그럼 이건 과도적인 그런 혼란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정책의 일종의 정말 삽질하듯이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기존에 있던 생태계까지 무너뜨리면서 얻는 거는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과도적 혼란으로 볼 건가?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가장 핫 이슈는 지자체장 체육회 경직금지가 가져온 재정위기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가장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지자체의 각 체육회의 예산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죠. 체육회인데 체육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을 지금 하기 위해서 각 그 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나 이런 거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만들어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부의 그 정책 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하고 계속 지금 수년시키는 가운데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소통 부재 정책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것처럼 선수자변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문제가 지금은 어려워도 한 5년, 10년에 되겠다. 뭔가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으로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주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세미나가 중계되는 세미나이다 보니까 아주 짧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한 3가지 문제를 짚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에 관련해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정책의 어떤 대안을 요거는 꼭 반드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요즘은 저는 정말 조그마한 아이들이나 대학생이나 아니면 신입사원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의 각성이거나 주체가 변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체육단체나 체육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현장, 물론 생활체육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터지는 영역은 생활체육 현장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대로 그냥 뭐 걷기도 많이 하고 등산로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하신 분 하고 있어요. 문제가 터진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인 어떤 컴페티션의 대상이 되어갔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책임지는 조직이 뭐냐 그런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거는 IOC, NOC죠.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단체, NF예요. 내셔널 페더레이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형 체육단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합쳐놨죠. 그리고 정치를 키워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EU 체육 백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기 슬라이드 뷰에 보이는 것처럼 2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자력도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근데 어떻게 재정자력도를 확보할까? 조직이 커져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커지면서 뭐 회원도 막 등록받고 공동구매도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의 가치, 생태가 일어나게 하는 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안 했어요. 아무도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지금은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육회들. 저는 지금 정책 당국이긴 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문제가 뭔가를 짚어서 정책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란 게 뭡니까? 한국은 전체 예산, 대한체육회 예산도 그게 대한체육을 통해서 경기단체로 내려가지만 예산의 한 93%가 정책 자원이에요. 지능기금과 국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규정할까요? 모든 대한체육의 그런 승인도 문체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각종 그런 체육 정책의 목적도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나 정책이 방향을 잃고 나면은 아래에서는 결국은 그거를 헤쳐나갈 방안이 없다. 그래서 체육단체 역량을 키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 단체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토론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대화론에 있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우리 이제 그 중에서 2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럽도 절대로 다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빙상장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장형 선수 종목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생활체육 종목이 많은 종목은 또 그 나름대로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전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특정의 것들을 통해서 되고 어디는 운동부에서 되고 이게 종목마다 사실은 상당히 다른 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각 종목에게 내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짚을 것만 짚으면 돼야 되는데 아주 일률적으로 학교 운동으로 아주 최고 악이야. 그러니까 다 없애고 그러면 학교 있죠. 그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클럽 만들어. 제가 본 클럽은 전부 예산이 끊어지면 다 끝나버려요. 2004년 청소년 스포츠 클럽도 선수 만들겠다고 대한체육회에서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예산 사업에 그 예산이 딱 끝나는 순간 클럽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할까요? 안 되죠. 두 번째는 듀얼 커리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너 점수 안 되면 시험 못 나가 이것만 있지 어떻게 학업과 선수 생활, 학업과 직업 이거를 병행하기 위해서 현장의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문제가 사실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유럽연합, 유럽이 27개국으로 되어 있죠. 유럽연합에서 2012년부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미술 영재나 음악 영재가 아니라 왜 스포츠 영재만? 그거를 제가 문구를 찾으려고 책 한 권을 다 뒤졌어요. 제가 빨간 걸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EU 가이드라인 on dual careers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있어요. 음악과 미술 부분은 쭉 가다가 막판에 가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가서 되면 돼요. 그런데 스포츠 영재는 매 단계마다 자기의 퍼포먼스를 입증해야 돼요.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거기서 또 입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엄격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시간이 신체적인 어떤 탈진이 일어날 정도 그런 훈련과 공부를 하는 것이 다른 음악이나 미술 경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만일 스포츠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거를 엘리트 스포츠를 지키려고 하면 이 어린이들이 쭉 커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말 별도의 지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듀얼 커리어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를 국가별로 자료를 발간도 하고 공유도 하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안 되면 안 돼. 시 몇 번 맞으면 못 나와. 그것 말고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보면 지원받은, 학업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상당히 좀 오도된 거다,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니 이건 본질적인 거고 사실 가치나 문화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긴 한데 왜냐면 이거는 누가 뭐 무슨 개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글을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전문 체육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도된 가치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위선양하고 많이 하면 그거 보고 학생들이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거에 낙수 효과가 있고 뭐 애국심 소속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서 제가 스포츠 관련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찾아보면 중요한 거는 애슬레틱스, 경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 지금 이 밑에다가 제가 참고문헌처럼 달아놨는데 이게 노르웨이 대학의 이제 Core Value in Athletics라고 해서 문나르 브레빅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써놓은 자료고 공감이 매우 많이 와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만 가도 미국만 가도 사실은 그런 전문 선수 훈련 과정을 겪었던 사람 인재로 보는 거죠. 그거는 경기가 내재한 가치를 이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 인적 자원을 공급하면서 그런 가치가 파급되고 이분들은 또다시 종목의 코칭이나 운영 인력 여러 의미에서 또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 쭉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국위선양하고 이런 엘리트 선수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예, 그렇게 계속 뭐 때리고 인권 유린하고 그래 이거 필요 없어. 지금 약간 그런 의구심을 주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담론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생활체육 부분도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생활체육 부분도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의 창간 목적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보면 왜 운동을 하시죠?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의 효익을 위해서 해요. 건강하고 몸 빼고 뭐 멋있는 가드라인을 가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느냐. 그런데 다 개인의 몸매, 개인의 건강 증장 이거는 헬스 프로모션, 의료나 그다음에 보건당국에서 이런 정책 하면 돼요. 더 많이 걷고 엘리베이터 다 없애버리고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오고.
이거 스포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유럽에서 블레어 총리가 앞에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우리를 더 좋은 사회로 갈 건가 할 때의 그런 가치는 제가 박스처럼 그런 거예요. 헬스라고 하는 이해에 소셜 밸류가 스포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셜 인클루전. 서로 막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어디는 부자고 가난한 청소년을 보낼 수 있는 게 뭐냐. 탈북자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뭐냐. 그게 이제 스포츠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전부 하나의 두 아이가 집에서 다 이기적으로 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에 사회적인 에듀케이션과 그다음 발런티어링도 마무리해서 봉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생활체육하는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자기만 똑똑 떨어져서 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당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는 설득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좀 더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 모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문제를 좀 올려주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이 너무 벽창호처럼 어디에 갇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10분만 쓰라고 회장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